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5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시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참 좋았죠? 예. 하늘 딱 보고 있자면 뭐 정말 뭉게구름 혹은 이제 뭐 어떤 쪽은 뭐 구름 없이 파란 그냥 정말 맑은 하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정말 뭐 집에 있기 좀 아까운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뭐 공원 가가지고 이제 자전거도 타고 뭐 연날리기도 이제 해봤는데 참 뭔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여느 때보다 더 주식시장도 이제 좀 뭔가 뭐 안정감이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서리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심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주말보다 조금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약간 좀 편안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이 뭔가 좀 희망과 이제 어떤 꿈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막 샘솟음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떠올릴 때 막 뭐 안 좋은 것들, 뭐 부정적인 것들, 약간 절망적인 것들, 뭐 주식에서 번 사람 얼마나 있냐. 약간 부정적인 기운으로 이제 좀 가는 것보다는 좀 긍정의 어떤 기운 쪽으로 생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긍정이 방법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부정이 핑계를 만들고 그런 것처럼 저는 주식을 항상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뭐랄까 저의 미래라고 생각했고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고 또 이제 꿈이라는 그 끊기지 않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이제 샘솟게 해주고 또 새로움을 항상 받아들이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는 먹으면서 몸은 늙겠지만 생각과 이제 정신이 그래도 늙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선배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선배가 항상 나이가 막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또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게 최신 가요를 항상 듣더라. 막, 뭐, 자녀들 듣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지금 BTS 막 그 음악들 있잖아요. 버터나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듣는 게 굉장히 젊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생각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딱 머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한 5년 정도, 끊어놨던 멜론을 재가입해가지고, 최신의 어떤 가요들을 좀 들으면서, 보다 더 이제 감각들을 좀 유지하고, 그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오늘 일요일 저녁에는 조금 새로운 어떤 최신의 어떤 음악들 혹은 이제 자녀분들께서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음악을 나도 한번 같이 들어보자 추천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좋은 어떤 자녀와의 소통이자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나의 어떤 젊은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고 점점 저도 이제 음악 같은 거를 듣다 보면 과거에 옛날에 이제 많이 들었던 편안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듣는데 뭔가 좀 갇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주시에서 항상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오늘 할 내용은 다음 주는 역시나 이제 좀 기대가 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고요. 일정들도 많고 중요 일정들 체크해보고 이번 주말부터 이제 대선 이벤트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민주당 경선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이제 경기지사가 뭐 압도적으로 54% 득표하면서 뭐 대선 주자로서 이제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번 대선 이벤트라든지 어떤 공약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보궐선거 보셨죠? 서울 쪽하고 이제 부산 쪽. 그 2030이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여권에서 여당에서 완전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야당에다 몰표를 한 게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각 주자들도 결국은 부동산
이런 정책들, 공약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내놓고 있고 그 공통점은 뭡니까? 공급 정책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향성에서 제가 이제 건설주들도 많이 얘기 드렸고 그쪽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좀 안정성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계속 저는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 한번 건설 업종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거고 수소 이제 일정 있죠, 다음 주. 수소 일정들.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장 강력한 지금 하반기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업종. 그래서 바이오는 뭐 당연히 중요도는 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부분이 대형 IPO가 좀 일단락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지만 그거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이번에 리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제 주춤하면서 IPO 일정이 이제 연말이 아니라 내년으로 그냥 넘어갈 게 될 것 같고 그 좀 불확실해졌죠. 언제 할지.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대형 IPO는 좀 일단락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형 IPO가 결국은 수급을 완전히 유동 자금을 빠다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 수급들이 좀 줄어드는 셈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일단락 됐다는 거는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부분이 좀 작용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다음 주를 위한 어떤 전략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미국 시장 금요일 마감한 내용 볼게요. S&P가 0.03% 그냥 보합 정도입니다. 나스닥이 0.2% 오르면서 여전히 강한 어떤 모습. 다우는 0.2% 정도 밀렸어요. 그래서 보합이라 가지고 큰 변동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온 게 좀 컸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체크해 보면요. 이 고용 지표 이제 비농업 부분에 이제 그 증가세가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보다 좀 좋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시장이 이제 폭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고용 증가가 좀 예상보다 좀 더디다. 그걸 이제 지금 바이든 뭐 미국 쪽에서는 델타 변이의 탓이다. 그래서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안 등 이제 자신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 회복이라며 바이든 계획이 효과를 내고 있다. 경제 회복은 뭐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은 미국의 경제 대폭락에서 벗어나게 했다.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게 아니라 늘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3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8개월 연속 증가세긴 하지만 7개월 만에 최소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게 뭐 델타 변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이런 거에 이제 뭐가 반응하겠어요, 결국은. 다우 쪽에 대한 어떤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컨택 관련주들, 금융 뭐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조정받았겠죠. 그게 이제 다우는 약세, 그리고 나스닥은 강세. 야, 테이퍼링 뭐 빨리 하겠어? 금리 인상 빨리 하겠어? 이런데 그래서 빅테크나 이런 쪽은 이제 좋았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증시 변동성 크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우려하던 테이퍼링이나 이제 금리가 좀 빨라질 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조금 내려간 그런 어떤 위험 자산 선호에 좀 간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도요.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좀 개별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섹터별, 업종별, 뭐 테마별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 지수가 막 치고 달리고 이런 흐름은 제가 볼 땐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종목이나 업종에 좀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보다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조금 의미 있게 봤던 건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시작된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뭐 건설 경기 건설 업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 포인트, 모멘텀들이 좀 작용할 수 있죠. 이번 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정리 내용, 한 주 정리 내용 중에서 한 주 동안 많이 오른 것들, 뭐 많이 빠진 것들을 보면 조금 추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번 주 동안 이제 가장 많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랐던 거 조일 알미늄 해서 2차 전지 뭐 소재 해가지고 뭐 새롭게 막
뜨는 막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백신 쪽, 한국 BNC, 백신 쪽에 대한 부분 여전히 메인이고, 또 게임 쪽에서는 또 개별 모멘텀들이죠.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그리고 HLB가 굉장히 급등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HLB 생명과학 같은 또 계열사가 한 주 동안 66%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NK맥스 참 많은 분들 이제 지치게 만드는 그런 시세가 계속 이렇게 올해 내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야, 지독하게도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보시면 기관이 400만 주를 팔았죠. 외국인이 60만 주를 팔았고, 이 금액으로 치면 기관이 680억, 외국인이 100억, 개인이 870억을 샀어요. 작년 한 11월부터 보면 개인이 1000억을 샀어요. 외국 기관이 도합해서 1000억을 팔았고, 이거를 일반 개인이 샀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반 개인이 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야, 이거를 여기서 지금 매물대가 가장 세게 잡혀 있는 요 지점의 물량을 여기서 소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도 여전히 물량 소화하는 흐름, 물량을 막 털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든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물량 소화를 잘 하고 재차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 바이오 업종 내에서 개별주 장세가 명확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 NK맥스 굉장히 좀 의미 있고, 회사 측에도 이제 여러 번 전화하면서 문제 없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결국은 그 내공 있고 기술 있고 또 이제 확실한 어떤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들은 사실상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샀는데 뭐 정말 뭐 반토막도 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은 그만큼 큰 변동성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조정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받는 흐름이 전개되는 구간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시세가 터지기도 한다는 거.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 여기서 지금 2배입니다.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6조 8천억, 7조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8월달 저점 찍고 2019년도입니다. 10월 24일날 고점 10배. 박셀바이오 2달 만에 30배 갔죠. 박셀은 2달 만에 30배 갔죠. 작년에. 다들 뭐 기억하시죠? 얼마 안 됐으니까. 2019년도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는 HLB입니다. 2달 만에 10배 튀겼죠. 바이오는 이렇습니다. 이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그래서 NK맥스 최근에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사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지만 제가 뭐 아쉽거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 기준에 부합하는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왜 올라가는지도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탈모 때문에 올라가나?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건 죽은 양상 끌어올리는 건데, 어떤 명분이나 어떤 글로벌적인 기술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타겟팅하지 막 무조건 올랐다고 그런 걸 따라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 업종의 주요 이제 중소형 종목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격이에요. 시총이 이제 여기 뭐 13,000원, 14,000원일 때는 사실상 이제 한 4, 5천억 했잖아요. 지금 7천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총되는 어떤 수준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세 분위기, 이렇게 좀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화산업 이런 것들,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 다음 주 수소 쪽은 이제 슈팅 나오고 하면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해야겠죠.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 리더스 최근에 좋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탄력적인 어떤 흐름, 선두권이죠. HLB 55%. 한 주 동안 50%, 60% 이렇게 오른 종목은 정말 강력한 모멘텀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질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타겟팅 한다면, 거래를 한다면 굉장히 세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신혼 종합 개발 이런 것들 뭐 정책 모멘텀으로 이제 올리는 거겠죠. 중소형 건설사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는 또 이제 대선 정책주라는 어떤 명명하에 이렇게 좀 엮이면서 뭐 굉장히 급등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10년 넘은 일이지만 이화고경 이런 것들이 한 30배 갔죠. 당시에 이명박 그 대우나 정책해서. 그래서 뭐 한국선제 이런 것도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 DS제일강은 지난 대선에서 이제 한 후보의 이제 대선주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유야. 유승민주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인테크닉스 폴더블 관련 주로서 41% 올랐네요. 야, 리모델링 뭐 가구 이렇게 관련주 오하임 INT 38% 급등하는 흐름.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이죠. 이렇게 좀 되고요. 최근에 조금 분석하고 있는 게 저는 그 증권 업종을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 업종도 너무 오랜 기간 이제 지지부진하고 조정을 받았지만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제가 분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홍의 컴퍼니도 바닥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죠. 여기서 좀 너무 저평가되는 어떤 구간까지 내려왔죠. 3만 5, 6천 원에서 지금 5만 4천 원까지 올라온 형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폰 13에 이제 그 우주 인터넷, 그 적에도 위성 인터넷 그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 이제 안테나를 또 공급하는 인텔리안테크가 30% 급등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기업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 하락률 순위 보면요. 뭐 약간 좀 테마단에 중소형주 많은데 그 중에서 NC소프트가 와 시총이 20조짜리가 지금 10조 초중반으로 내려왔죠 지금. 24%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서메이지 같은 좀 게임주들도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가 15% 정도 밀렸고 많이 빠졌네요. 어쨌든 뭐 많이 오른 것들, 내린 것들 한 주간 이제 체크하면서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어떤 시장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개별 주단의 어떤 모멘텀 플레이의 어떤 기업들이, 종목들이 세게 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LG노텍, LG전자가 애플카 관련된 협업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LG이노텍의 이제 주가를 보면, LG이노텍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거래량이 이제 터졌고,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영망치형으로 이제 요거 이제 매물대를 좀 흡수하는 형태가 좀 전개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작지 않은 내용에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죠.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애플과 TF를 구성한다. 이거 좀 심상치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이 조금 뭐 나오는 것 같은데요. 프로토 단계 협업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쨌든 실무진이 LG와 SK 그룹을 좀 방문했다는 게 좀 알려졌기 때문에 뭐 이거 그냥 간 건 아니겠죠.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LG 그룹의 어떤 계열사들이 전기차 만드는데 필수인 걸 다 끼고 있다는 거는 뭐 애플카 아니라도 이제 지금 어떤 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뭐 LG노텍은 애플의 이제 카메라 모듈 주요 공급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애플이 향후에 자동차에 카메라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LG노텍과 협의를 하지 뭐 다른 기업과 협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현재 본계약 전으로 개발 중인 시스템 성능 검증 및 개선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LG노텍 측은 특정 고객사와의 거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대감은 고조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마그나하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뭔가의 어떤 관계는
향후에 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마그나는 5년 전 애플과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한 적이 있고 완성차 OEM 능력을 보유한 유일의 전장 부품사다. 그래서 군불이 상당히 좀 떼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가 신작 도깨비 슈퍼 IP로 키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펄어비스의 이제 대표작은 이제 검은 사막이죠. 예. 그거 같은 슈퍼 IP로 이제 키운다는 부분, 예.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에 이제 이 한국적인 요소까지 가미한 어떤 상당히 좀 뭔가 좀 지금 K에 대한 뭐 K-팝이든 그게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선풍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죠. 코리아가 붙는 게 이 플러스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K가 붙는 게 이제 플러스 요소가 되는, 과거에 이제 뭐 아류라고 칭할 때가 있었죠. 한국 제품은 뭐 그런 시절을 넘어서서 이제는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거기 한옥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죠. 의미 있었죠. 포켓몬을 잇는 글로벌 메가 히트 IP 탄생 야가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뭐 수집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포켓몬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보다 훨씬 더 그래픽이든 뭔가 스토리든 그리고 메타버스에 이제 적합한 어떤 그런 구성이든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펄어비스 신작 도깨비는 게임 이용자가 도깨비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독특한 세계관으로 풀어낸 도깨비 수집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게임 이용자는 도깨비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도깨비들을 만나고 수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콘솔하고 PC 플랫폼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실감나는 그래픽으로 구현된 메타버스 세계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한옥 건물과 해태상 등 한국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이 가상세계와 조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 게임 나오면 야 이거 진짜 뭐 아들하고도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임인데, 리드 프로듀서는 도깨비가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슈퍼 IP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게임이 될 것 같고요. 펄어비스는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오롯이 이제 작용하면서 또 중국에 대한 또 신작에 대한 출시 이런 모멘텀도 붙으면서 중기적인 어떤 우상향의 기조에 갈 걸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지금 주가 변동성은 좀 크긴 하지만 이건 명확한 상승의 어떤 추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조정을 받게 되면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를 좀 노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못 샀는데요. 펄어비스 이 정도 내려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8만원 언더 내려오면 좀 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펄어비스는 상승 추세다. 그리고 NC 소프트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7일날 그리고 8일날 이렇게 이제 수소 빅 이벤트가 있죠. 7일날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수소 비전을 이제 온라인이지만 글로벌에 또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8일은 이제 국내 대기업 CEO 총출된 가가지고 수소 기업 협의체를 출범하고요. 뭐 같은 날 8일 또 전 세계 수소 기업들이 모여서 수소 모빌리티 쇼를 이제 일산이죠. 킨텍스. 거기서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뭐 수소 완전 그냥 수소 빅 이벤트 열리는 그런 한 주인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소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고 있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이제 그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떤 업종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 한국이라는 국가가 또 현대차 그룹이 이쪽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게 맞는데, 주식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쪽에서 이제 수익이 창출돼 가지고 지금과 같이 뭐 BEP를 넘어서고 그 전기차처럼, 그리고 이제 어떤 산업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캐즘이라는 어떤 대중화로 넘어가기 전 단계, 대중화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단계로 가는 요 구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 틈새가 이제 캐즘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조금 모멘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예, 6, 7년 전에 어떤 전기차 테마단의 섹터단처럼. 그래서 이번에 빅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뷰를 갖고 있고, 어쨌든 굉장히 이벤트가 펼쳐진다는 거, 그리고 각 대기업들이 굉장한 투자를 이렇게 2030년까지 수소 쪽으로 43조 원을 투자. 예. 왜냐면 탄소 중립을 2050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장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탄소를 내뿜는 그런 어떤 제조업단의 기업들. 근데 이제 수소 쪽이 가장 만만한 걸까요? 가장 진입하기에 좀 용이한 걸까요?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쨌든 수소 쪽으로 어마어마한 투자와 진행들을 해나갈 걸로는 보여지고요. 뭐 고드만삭스가 이렇게 리포트 발간하기로는 2050년까지 12조 달러 규모로 이 세계 수소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다음 주 크고, 장기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다음 주에 대중들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그런 시점에 그런 구간에서는 보수적,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소 관련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매도한다든지 이런 물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라면 그냥 지금 다음 주 다 팔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각 대기업들 하는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커버해드리고 분석해드리겠지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다음 주 굉장히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급 관련된 IPO, 대형 IPO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이게 이제 전략 보고서인데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3분의 2 정거장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세 가지 이제 어떤 수급상 이벤트 중에서 두 가지가 지나갔고 마무리됐고, 나머지 한 개가 남았다. 그 가운데 이제 정거장 구간이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8월, 9월에 걸친 세계 지수 편입 이벤트 중에서 8월 20일 카카오뱅크 MSCI 이제 조기 편입됐고, 8월 30일에는 MSCI 이제 분기 리밸런싱으로 막판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확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지수 편입 이벤트 두 개가 마무리됐고, 이제 남은 일정은 9월 9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죠. 이때 이제 코스피 200에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이 조기 편입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다음 주에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수급 이벤트 영향권에 놓이면서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 200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시가총액 30위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3개의 지수 이벤트에 한 개라도 편입되는 4개의 종목,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는 평균 32%, 완전히 지수를 아웃퍼폼했죠.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영향이 컸고, 뭐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모멘텀적인 백신 개발이라는 모멘텀적인 측면이 또 컸죠. SK아이테크놀로지는 수급도 좋았고 2차전지 섹터가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시장 압도하는 그런 거에 좀 영향받으면서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흐름 보여줬고, 이 네 가지 종목을 갖고 계셨던 투자자는 굉장히 지수 조정 속에서도 뭐 한박 웃음을 할 수밖에 없었죠. 수급 영향력이 9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내 상장이 확실치 않아서 제외하고 보면 올해 남은 공모 일정 중에서 시가총액 30위권 안으로 들어올 빅 IPO는 없어 보인다. 빅 IPO가 벤치마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9일에 일단락될 것이다. 그래서 빅 IPO로 인해서 이제 전체 시장의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개별주 시세에 나타나는데
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완전히 아웃퍼폼. 검은색이 코스피 200이었죠. 7월달 이후로. 예, 완전히 바닥을 기고 마이너스. 이제 올라오는데 보시면 4개 시가총액 가중 주가 그리고 4개 종목 총 가중 주가 공모가 기준 보면 완전히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수급적인 영향이 상당히 좋았던 어떤 종목군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9월 9일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 이벤트 마무리 후에 바뀌게 될 정방향과 역방향.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 9일까지는 지수 변경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지금의 정방향이 그런 IPO 종목에 대한 어떤 편입에 대한 어떤 효과로 인한 어떤 수급의 우호적인 방향이 10일 이후로는 역방향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급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4개 종목 카카오뱅크, 카뱅, 크래프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요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수급이 좀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리포트의 이제 의견은 이게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보고 나서는 이런 판단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네 종목은 이번 9월 9일 전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앞서 9월에는 앞서 언급한 4개 종목 중 3개 종목의 공모 락업 물량이 풀린다 해서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시장 대비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는 거죠. 9월 하순부터 연말까지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등 대형주 상장이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지만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 30위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GM 리콜 조치로 인해서 연내 상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제 10월로 미뤘죠. 그래서 빅 IPO가 벤치마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9일 일단락될 것이다. 9일까지는 수급에 우선한 매매를, 그 이후로는 펀더멘털을 기반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권한다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월달 이후로 이제 수급의 동향인데요. 코스피 쪽의 수급 주체별 동향 보면 이 전체적인 어떤 수급 이런 흐름도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작년 1월달 이후로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20조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120조. 야, 이 숫자가 이게 가늠이 됩니까, 이게? 120조를 이렇게 개인이 샀고, 검은색은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많이 팔았네요. 한 20조 팔았네요. 외국인은 거의 뭐 60조 가까이 50조 이렇게 팔았고, 연기금 외 기관도 한 40조 정도 파는 그런 거였고, 개인이 120조.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야, 뭐 개인이 샀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 이게 아니죠. 바닥부터 개인이 다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시장, 주식 시장에,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의 어떤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에 굉장히 큰 어떤 변곡점이었다. 앞으로는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어떤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패시브 액티브 추정 보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어떤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패시브적인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추정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죠. 패시브 대비해서. 그래서 패시브가 좀 주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적인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은 과거 이제 요거 이제 그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 차트입니다. 이제 한눈에 20년치를 볼 수가 있죠. 흐름이 어땠는지를. 그러면 이제 2021년, 2년, 3년도에 완전히 바닥권을 형성했던 이 건설업종이 그 중국의 이제 인프라 대거 투자와 또 이제 유가 상승에 의한 중동 지역이었던 그 건설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폭증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4년에 어떤 저점대 형성하고 수직 상승. 그래서 업종 지수가 뭐 여기 보면 450포인트 정도니까 여기서 거의 50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거의 거진 10배 정도, 지수가 거진 10배라는 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종목들은 20배씩은 거의 대부분 간 거죠.
예, 뭐 15배, 20배는 갔다는 거죠. 건설업 종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형성했었고, 그대로 이제 뭐 금융위기 폭락하고 나서, 이제 저성장, 예, 이런 기간을, 몇 년입니까, 이게? 와, 13년? 12년, 13년?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중장기 이제 이평선이잖아요. 요쪽 진하게 칠해놓은 게 제가 주황색, 빨간색이 저항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계속 하락 추세. 여기서 저항받죠. 여기서도 저항받죠. 올라오는 하다가 저항받아버리죠. 이때는 이제 남북 경협주에 묶여가지고 이제 올라왔을 때고. 근데 지금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어요. 처음으로. 여기서 돌파했지만 금방 꺼져버렸고 저항받아버렸고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아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년 만에 사이클이 좀 도래하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지를 받아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네요. 네, 굉장히 큰 의미라고요. 12, 3년 만에 건설 업종의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이제 도래한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게 차트에서 나타나는 거죠.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건설주들 이렇게 실적이 좋네? 야, 이런 정책이 이렇게 퍼부어지네? 하면서, 이제, 알게 될 때쯤은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겠죠. 대중들이 인식할 때쯤이면. 근데 이제 수급은, 메이저 수급과 이런 큰 손들의 수급은 미리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간다니까요. 스마트 머니들은. 그러면서 이런 차트를 만들게 되는 거고, 중장기 이평선까지 뚫어내고, 이걸 지지받아주는 영역에서, 예, 선수들이 이제 입장하죠. 선수들은 처음 이렇게 뚫어버릴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여기 뚫어줄 때 이때 이제 선수들이 입장해요. 예, 소위 이제. 예, 그래서 지금 12, 3년 만에 건설의 어떤 사이클이 좀 도래한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되고 있고 남북 경협주 때 반짝 올랐던 거는 테마죠. 반짝 재료고.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 저항받고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꺼지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큰 건설에 이제 사이클이 도래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 요 기사를 한번 좀 볼게요. 서울 신규 분양 물량이 실종이 됐다. 물량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지어져서 분양되는 물량이 7월달 주택 거래량이 60% 급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가격의 변곡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분석도 들어가는데 이 사실상 이게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뭐 정부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잘못됐기도 했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글로벌적인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도 컸고 또 공급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좀 미진했구나. 건설 이 주택은요 이거 단시일 내에 이렇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공급 정책하고 이렇게 짓기 시작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격에 대한 어떤 전달도 상당히 오랜 어떤 기간을 좀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제 이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했죠.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 뭐 살고 있는 뭐 우리 뭐 은퇴 세대라든지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 자녀들이 분가하잖아요. 그럼 자녀들 분가하면 서울에 대부분 살려고 하고 살잖아요, 보통? 그러면 당연히 주택이 더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고 재건축을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 기껏 해봤자 뭐 사실 늘어나는 주택 수는 적잖아요. 1000가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한 100가구 됐다 하면 100개밖에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된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컸고 또 이제 그 기업들이 수도권 집중화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뭐 SK하이닉스도 이제 지방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으려다가 인재 영입이 안 된다. 지방에 세우면. 그래서 수도권에 세웠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도. 그게 이제 결국은 수도권 집중화를 시키면서 직장들도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러니까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고 뭐 4차 산업 반도체, 네이버, 카카오,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득세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분산시키려고 해도 이거는 시대의 어떤 흐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근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지방도 많이 이제 부동산이 올랐지만 수도권은 막 기하급수 이제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근데 이제 이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건 저도 모르지만, 저도 이제 건설 업종을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가격이 떨어지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세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증여 때려버리거나, 예, 뭐 일부 매도하거나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전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 분가해서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집 얻어야 되는데 이런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빚을 내 가지고 사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게 만들었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영향들이 결국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원인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다. 공급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택 공급 정책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음 달 3월 달에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당과 야당의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무조건 공급이다. 공급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건설 경기가 본격화되는 그런 어떤 13년 만에 3년 만에 사이클이 도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에 고착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공급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제 어떻게 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상당히 이제 상당 기간 업사이클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전한 좀 투자다, 안정적인 스타일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궤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의견을 들었던 게 이 업종의 이 산업의 어떤 특성과 부동산 경기의 지금 흐름들, 가격 어떤 구조의 어떤 흐름들이 그런 식으로 좀 되고 있다. 그런 게 좀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기사 좀 더 보면 서울 아파트 분양 199가구 작년 대비 99% 급감. 서울은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죠.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올해 누계 기준 전국 18만 4천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만 5천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지방은 근데 18% 증가.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부족한 거죠. 서울은 5,871가구로 전년 25,262가구 대비 77% 급감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권에 특화된 그 건설사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월별 실적으로 보면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지난달 서울 분양은 199가구로 지난해 7월 15,589가구와 비교하면 뭐 98% 줄었다. 이제 7월 달이 좀 이제 그렇게 좀 그랬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추이가 조금 공급이 좀 부족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인허가 실적은 이제 늘어나는 추이인 거죠.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착공 실적은 근데 아직은 이제 서울이 전년 대비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0% 줄어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과 공급의 어떤 흐름 사이클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의 업사이클이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도래하게 됐고, 이미 이제 스마트 머니는 이 건설 업종 쪽으로 상당한 어떤 자금들을 베팅하고 있다. 그래서 유력 대선 주자 주택 공급 방안 공약을 보면 이렇게 여권에 뭐 이런 뭐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공공민간 합쳐서 280만 가구, 야권에서도 뭐 유승민 전 의원 100만 가구 공급, 수도권 100만 가구 공급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막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이제 민주당의 뭐 대륙 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임기 내 250만 호,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이다.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택지로 할 건지는 아직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실행력을 갖고 있는 후보니까 그냥 뭐 말만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번에 짚어봤지만 또 윤석열 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 또 이제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으로 30만 호. 야, 원가 주택 30만 호. 이게 30만 어마어마하네요.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업종에 긍정적인 뭐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짚어볼 부분이 요즘 이제 가구점이나 인테리어 매장들 가보시면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어요. 백화점도 가보면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확장되거나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떤 큰 추세 트렌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리모델링의 어떤 보편화라든지 인테리어 어떤 중요도라든지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소비자의 특성을 또 쫓는 기업들 어떤 그 전략인지, 뭐 어찌됐든 이런 식이 되고 있다는 게 건설업종,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이런 업종의 흐름에 뭐 어떤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그 사이클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건 좀 확연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에 또 녹여내가지고 한번 잘 활용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뭐 일부 좀 정리해보고 또 다음 주에 대한 어떤 포인트, 전략들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구성해봤는데요.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주 좀 또 기대됩니다. 항상 일요일에는 또 다음 주가 또 기대되는데, 좋은 장이 또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길 기원해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또 그 동시만기 또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계속 잘 체크해드리면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주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